워싱턴에서 세 번째 회담을 갖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장소는 싱가포르가 유력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개최지를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틀 전 대북전단 15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괴한에게 턱을 맞았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 괴한은 자신이 한국당 지지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을 7, 8차례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했습니다. 댓글 조작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7 시작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6월 중순쯤 싱가포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판문점을 극적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오는 22일에 만나서 남북회담 결과를 설명을 하고 미북 회담 준비에 머리를 맞댑니다. 오늘 뉴스7은 예상보다 미뤄지는 미북 정상회담 과연 이유는 뭔지, 또 긴급 진화에도 불씨가 남아있는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임박한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 백대우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We've actually worked out a time and a place which will be announced shortly. And very soon. 미북 정상회담은 6월 중순 개최 가능성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다음 달 8일부터 이틀간 캐나다에서 진행되는 G7 정상회의 이후, 즉 6월 셋째 주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5월 말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일정상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회담 장소는 싱가포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 판문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끝내 판문점이 제외됐다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가 거리상 이점은 크지 않지만 교통, 협약의 중심지라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판단도 고려됐다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미국과 북한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그러한 결정을 우리 정부는 존중할 겁니다. 극적인 효과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판문점으로 급선회할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판문점 개최는 희박해 보인다며 싱가포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양국 정상이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진 건데 이 미북 회담 시기가 늦춰지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4.27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제반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전쟁의 위협이 없이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애초 12일에서 14일쯤으로 한미 회담을 준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회담 이후 3, 4주 안에 미북 회담을 열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일쯤으로 예상했던 미북 회담이 미뤄지면서 한미 회담 역시 22일로 늦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회담 일정으로 볼 때 미북 회담은 6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미북 회담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미북 간 합의 내용에 대한 조율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미북 회담 공동선언문에 북한의 비핵화 최종 시한을 명시하는 게 우선 목표로 거론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온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견 조율을 마쳤고 미북 회담 이후 상황도 협의했다고 알렸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지를 최소 4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은 북한이 실토하지 않으면 이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북한이 정말 성실하게 핵시설을 자진 신고할지가 미북 회담의 첫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7월 공개한 미사일 기지 사진입니다. 지하 통로에 김정은이 서 있고 그 뒤로 이동식 차량에 탑재된 미사일이 보입니다. 미 국방정보국은 201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지 4곳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건설 중이었던 평양 인근 시설도 완성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요새화된 북한의 지하시설은 10,0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원심 분리기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숨기기가 쉽습니다. 공장을 파악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생산량을 파악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많이 추출했는지 언제부터 추출했는지를 몰라요. 미국은 1999년 식량 60만 톤을 주고 핵시설로 의심되는 금창리 지하 공간을 사찰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지하 핵시설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미북 회담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 자진 신고와 특별 사찰 수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한미 안보수장도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은 미북 정상회담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But I think a lot of great things will happen, but troops are not on the table. Absolutely. 기자 질문이 거듭되자 트럼프는 북한으로부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용 볼턴 두 안보수장도 한미 방어태세에 변함이 없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내며 주한미군 감축 논란을 서둘러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1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주한미군을 철수나 감축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주한미군과 연계시키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At some point into the future, I would like to save the money. You know, we have 32,000 troops there.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비핵화 공조에 차질을 빚을까 급한 불은 껐지만 주한미군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국방, 외교, 통일,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서해 5도를 찾았습니다. 서해 NLL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는 판문점 선언 이후 첫 후속 조치인데 주민들의 쓴소리가 이어지자 부랴부랴 해명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조명균 통일, 강경화 외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의 장관이 동시에 연평도와 백령도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을 만난 장관들은 정부가 NLL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어쨌든 그때까지는 NLL은 전혀 손대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 도발에 시달렸던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지 않는 한은 분명히 뭔가 태클을 몰고 나올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진짜 걱정스러운 거예요. 북한이 중국 어선들에게 서해 조업권을 넘긴 만큼 이를 악용할 우려가 제기되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거기에서 뭐 이렇게 들어가서 어업을 활동한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특히 이런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외교적으로도 계속 문제를 짚을 것이고요. 주민들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장관들에게 전했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전히 해소를 한 다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북한과의 구체적인 합의 없이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찾아온 것은 모순 아니냐며 쓴소리를 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자, 보셨지만 이렇게 서해의 평화 수용 문제뿐 아니라 이 북한의 하늘길을 여는 문제도 논의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 고위 관계자들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을 해서 한국행 항공 노선을 논의를 합니다. 북한의 한국행 항로 개설 요청에 따른 겁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 참석차 북한 김여정이 인천공항으로 방남했을 무렵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에 평양 인천 간 정기 항로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카오 고위 관계자가 내주 방북해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이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당장에는 크지 않을 것이지만 정치 외교적인 상징적 의미는 북한의 고립 탈피라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이번 방북에서 이카오는 또 안전 문제와 함께 다른 항로 개설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남북 항로 개설이 거론되는 북한 공항은 3곳. 남북은 14선언에서 서울 백두산 삼지연 직항로에 합의한 바 있으며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과 북한 원산 갈마 비행장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평양공항에서 베이징과 선양, 블라디보스톡 노선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북한은 10여 개의 국제 노선을 운영했지만 대북 제재 이후 대폭 축소됐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탈북자 단체가 판문점 선언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제지로 일단 무산은 됐지만 이미 이틀 전 비공개로 전단을 띄운 뒤였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전단 살포 반대 단체와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트럭 한 대를 경찰 수십 명이 에워쌌습니다. 대북 전단과 풍선 주입용 가스 등을 담은 탈북자 단체 차량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15만 장 공개 살포 계획은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판문점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3월 달에도 대남 전단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탈북자들은 안 돼? 북한은 정권 차원에 정부 차원에서 보냈는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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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과 민주노총 등도 대북전단 저지에 나섰습니다. 행사 1시간 전부터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진보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들면서 이곳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탈북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반대단체 측 남성이 난입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탈북단체는 지난 3일 비공개로 대북전단 15만 장을 이미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Stopped, and I think it's chilling that this has happened. I'm very concerned because it's stifling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assembly, and preventing the truth from getting to North Korea. 탈북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어디까지 갈 거라 생각하세요? 자, 지금 보셨지만 이 대북 전단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큰 충돌이 빚어지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그 민간단체 이 대북 전단 살포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예, 최초로 대형 풍선을 개발한 이제 탈북자 이민복 씨를 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예, 2003년부터 작은 풍선을 날리기 시작했고요. 그 본격적으로 대형 풍선을 날린 건 2007년부터라고 합니다. 마침 저도 이제 2007년에 그 강원도 천원까지 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지금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사진이 그때 가서 직접 찍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벌써 10년을 이제 훌쩍 넘긴 셈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풍선, 얼마나 많은 전단지가 북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 이민복 씨가 보낸 것만 1년에 한 풍선 1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 풍선 하나에 전단이 한 3만 장이 담기는데요. 예. 그럼 10년간 한 최소
3억 장 이상이 이제 살포가 된 셈입니다. 예. 다른 단체들까지 포함하면 이제 수억 장 규모가 되겠죠. 그렇군요. 전달이 된 거고 얼마나 받는지는 아직 모르겠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내용이 도대체 어떻길래 북한에서는 이 전단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예, 일단 북한 정권이 싫어하는 내용은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3대 세습의 부당성부터 시작해서요. 김정남 암살 같은 이제 범죄 행위 그리고 특권층의 사치 생활 등이 이제 담겨 있고요. 예. 최근엔 USB 메모리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담아 날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성경책이나 이제 달러까지 넣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 정권에게는 좀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에 북한군이 전단을 향해서 고사총을 직접 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후로도 꾸준하게 비난을 이제 지속을 해왔습니다. 예. 반공화국비라 살포가 군사 분계선과 해상 공중의 어느 곳에서 진행되든 그 살포 수단이 풍선이든 무인기이든 그 살포 방법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기구 소멸 작전에 투입될 아군 화력 타격 수단들의 관역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그렇다면 논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쟁점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일단 대북 전단 살포 단체 측에서는요. 예.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 선전의 자유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문제도 있고요. 예. 하지만 정부에선 인근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예. 자제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표현의 자유와 주민 안전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론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 이민복 씨가 과거에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는데요. 예. 재판부가 이런 결론을 지금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 실현을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는 없다. 예. 하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예. 과도하지 않은 제지는 적법하다. 양쪽 주장 모두 인정을 해준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입장도 사실 좀 애매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좀 강경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주민 신변 안전을 균형 있게 판단한다. 뭐 이런 기조였는데요. 예. 지난해 이제 여름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 발표에 따라서 살포 금지 방안을 검토를 했고요. 이번엔 판문점 선언 직후에 전격적인 중단 요구와 단속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하지만 탈북 단체들은 이제 계속 전단을 살포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충돌 가능성도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사흘째 단식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괴한의 피습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턱을 잡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피습당한 김 원내대표가 구급차에 실려 국회를 빠져나갑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30대 남성 김모 씨가 단식 중이던 김 원내대표를 폭행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걸 듣고 뛰어갔을 때는 이미 쓰러져 계셨고 남성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배고프냐는 말을 건넨 뒤 20-30분 정도 옆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러다 김 원내대표가 화장실에 올라갈 때 달려들어 폭행했습니다. 폭행 뒤에도 김경수 의원은 무죄, 한반도 자주통일을 해보자 등을 소리치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김경수 의원은 뭐라 하노? 무죄는 하는데도 경찰은 이 남성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씨를 폭행죄로 여기서 기부대 경. 감사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성태 대표는 단식을 강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행 맡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대표도 노숙 단식 중인 여당 원내대표가 테러를 당하는 세상이 됐다며 비판했고 한국당은 오후 9시에 긴급 비상의원총회 소집을 통보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애초 오후 5시 예정됐던 드루킹 특검과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회동을 취소하고 김 원내대표 병문안에 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경찰의 김경수 의원 조사가 하루를 넘겨 오늘 아침에서야 끝났습니다. 김 의원은 드루킹과 7, 8차례 만났지만 댓글 조작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새벽 2시쯤 경찰 조사를 마친 김경수 의원은 7시간 동안 본인의 진술 조서를 검토하고 오늘 아침 나왔습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7, 8차례 드루킹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첫 기자회견 때는 대선 경선 전 처음 만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김 의원은 재작년 9월부터 드루킹이 자발적인 선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매크로 조작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드루킹에게 기사 URL과 홍보해주세요란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서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2차 기자회견 당시에는 문 후보 홍보를 하고 싶은 기사가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과 드루킹이 보안 메신저 시그널로도 55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보좌관 돈 거래 역시 자신은 무관하다며 3월 15일 드루킹 협박 문자를 받은 뒤 즉시 반환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모 보좌관은 그로부터 열하루가 지난 드루킹 구속 다음 날에야 돈을 돌려줬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김 의원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한 건설노조 지부가 조합원 교육 중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육 시간에 특정 후보의 영상을 띄워놓고 홍보를 했다는 건데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재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교육을 받는 울산의 한 건설노조 사무실입니다. 지난 3월 이곳에서 열린 강의 도중 민노총 교육 담당 간부가 참석자들에게 특정 시의원 후보를 뽑아달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 최초 위원장을 뽑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도소까지 갔다 오고 집행유예로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 그 사람을 갖다 꼭 찍어줘야 우리가 민주노총이 삽니다. 화면으로 얼굴을 갖다 보여주는 이 사람입니다. 해당 간부는 후보를 소개했을 뿐 뽑으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전초대위원장을 노동자 후보로 시의원으로 출마시킨다. 공식적인 후보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뽑으라고 한 발언. 예. 하지만 일부 참석자가 항의하자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 많았는데 시의원 선거 뽑아달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날 했어요. 했지요. 예.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강요하거나 권할 경우 불법 선거 운동에 해당합니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선거 운동했다는 거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한때 60만 원까지 올랐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한 달 새 반토막 수준인 35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회사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에 시장이 요동친 건데요. 금감원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성급하게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원장이 공석 중이던 지난 1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은 재작년 말 상장 당시와 작년 2월에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4월 동안 이 회사 주가는 26.3%나 하락했고 시가총액 8조 5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당국의 책임을 묻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 전반으로 혼란이 번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금감원이 잠정 결론을 왜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했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회사 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은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잘못 흘러 들어가면 그 결과가 되려 역이용돼서 문제적으로 한 거라고. 하지만 금감원이 잠정 결론의 외부 공개를 이렇게 감행한 건 전례가 없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위원회는 연휴 중인 내일 금감원 보고를 받고 분식 회계 논란에 대한 결론도 가능한 한 빨리 내릴 방침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이례적인 판단 번복과 성급한 발표로 인해 소액 투자자들의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용암이 분출한 미국 하와이 섬 화산 주변에 또다시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부 가옥들이 불에 탔고 주민 만여 명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시뻘건 용암이 숲을 태우며 매섭게 흘러내립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분출된 용암은 고속도로뿐 아니라 주택가까지 다다랐습니다. Since it's right there behind our house, we could hear the lava exploding right from the house. 지난 3일 규모 5.0의 지진으로 용암이 분출한 하와이 빅아일랜드 킬라우에아 화산. 밤사이 규모 6.9의 강진이 또 발생해 추가 분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가를 덮친 용암에 가옥들이 불타고 주민 만여 명의 강제 대피령이 내려져 상당수는 이미 대피한 상태입니다. 추가 지진 충격으로 도로가 갈라지고 분화구 바닥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와이 당국은 주 방위군 병력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Activity continues. Doesn't look like it's slowing down. Everything's still escalated as far as seismicity and deflation.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활화산 중 하나로 마그마로 만들어진 절경을 보러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이 꽃 선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이 스승의 날 꽃 선물이 어렵고 중국산 수입까지 늘면서 우리 화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동안 꽃을 재배한 53살 김명구 씨는 요즘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성수기 5월을 맞았지만 꽃이 잘 안 팔리기 때문입니다. 카네이션 10송이 한 단위, 한창 때는 7, 8천 원이었지만 요즘은 3천 원 선으로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학교 선생님한테 꽃 한 송이 이 전달을 못하는 그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하이 이 농사가 무슨 전망이 있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산 꽃 수입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카네이션을 661톤 수입했는데 올해는 1279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중국산은 가격도 3분의 2 수준이어서 폐업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에는 한때 800여 농가가 꽃을 재배했지만 소비가 줄면서 지금은 200여 농가만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중국산 수입 꽃에 대한 검역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스승의 날에는 카네이션 선물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서 많이 완화를 시켜서 좀 소비가 좀 많이 촉진될 수 있게끔 이래 정부에서 농가를 위한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농민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서울의 한 한옥마을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옥마을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아주 명소인데 주민들은 조용히 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면서 대책을 호소를 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한옥마을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광객들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한국적 정취를 즐깁니다. 매달 평균 255만 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들이 관광객 방문을 반대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새벽부터 오는 관광객! 새벽부터 오는 관광객! 주민은 쉬고 싶다! 주민은 쉬고 싶다! 북촌 한옥마을 주민도! 북촌 한옥마을 주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관광객 소음 때문에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곳곳에 안내문을 붙여놨지만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지나간 자리엔 이렇게 골목 구석구석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쓰레기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대소변을 집 앞에서 발견하기도 하고요. 쉴 새 없이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관광버스들도 주민들에겐 불청객입니다. 양쪽으로 다 서 있단 말이에요. 1차선 아예 다 막아 놓는다고, 막혀 있다고. 그러면 차가 일단 다니려면 불편하죠. 서울시와 해당 구청도 주민들의 사정을 알고는 있지만 수년째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번 연휴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연휴와 징검다리 연휴가 잊을만 하면 찾아옵니다. 자, 이럴 때 동남아 찾으시는 분들 적지 않으시죠? 그런데 동남아 여행길에는 우리 원화를 달러로 바꿨다가 현지 돈으로 다시 바꾸는 이중 환전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은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흘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22일 부처님 오신 날 전날에 휴가를 내면 나흘 연휴가 생깁니다. 6월 6일 현충일도 휴가 이틀이면 5일 연휴입니다. 싱가포르로 4박 6일 동안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5월, 6월 쉬는 날이 많아서 놀러가기 계획 짜기가 좀 쉬웠습니다.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여행 계획을 짰거든요. 이렇게 동남아 여행에 오를 경우 경비를 아끼려면 일단 달러로 바꾼 뒤 현지에서 다시 바꾸는 이중 환전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거래가 잦은 통화는 수수료가 저렴하거든요.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는 이제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동남아 국가 통화 수수료율은 베트남 11.6%, 인도네시아 7%, 말레이시아 5% 등으로 달러화 수수료율을 훨씬 웃돕니다. 동남아 화폐의 국내 공급량이 적어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달러 등 거래량이 많은 주요 통화는 환율 우대 혜택도 더 많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스마트폰 앱에서 환전을 하면 최대 90% 환율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광주 폭행 그 후 녹화 장면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가해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5만 명을 넘어섰죠. 네. 출동 경찰관들의 무기력해 보이는 초동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서장이 직접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순호 광주 광산경찰서장인데요. 김 서장은 경찰차가 현장에 갔을 때 폭행은 종료됐다.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를 또 공격하려 해 팔을 꺾고 제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영상만 보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출동, 체포 등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됐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로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러나 일부에선 동영상과 해명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장 말처럼 적절하게 대응했다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 또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진위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발목 낀 193명. 광주공항 이야기죠? 네, 어젯밤에 광주공항에 비행기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승객들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네. 예, 영상을 보시면 경찰 특공대가 공항을 수색을 하거나 또 경찰 병력이 트럭을 타고 도착하는 등 비상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모두 표가 없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한 한 50대 남성이 벌인 허위 신고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광주공항에 직접 가서 제주행 항공권을 사려고 했는데 만석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제주를 가는 비행기에 폭탄을 실었다는 말을 누가 했다, 자기가 들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당국은 승객 193명과 승무원을 긴급 대피시키고 특공대 등 100여 명을 동원해 폭탄을 수색을 했습니다. 예. 동시에 신고를 하고 전화를 끈 채 잠적했던 이 남성을 인근 모텔에서 붙잡아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 관할 경찰서는 광주 광산경찰서입니다. 요즘 이 경찰서 많이 바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만취 승무원 비행기 이야기네요. 이어도.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내선 얘기입니다. 네. 항공사는 어디냐면 예전에 승객을 내쫓았다가 곤욕을 치렀던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노스 다코타로 가는 승객이 비행기를 탔는데 여성 승무원 한 명이 술에 취했는지 약에 취했는지
몽롱하게 기내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승객이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는데 자세가 풀어지거나 또 다른 승객에게 매우 가깝게 얼굴을 대고 이렇게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승무원은 안전벨트 안내를 하면서도 욕설을 섞었다고 하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에 곧바로 착륙하자마자 체포가 됐습니다. 네. 항공사 측은 사실을 인정을 했으며 탑승객들에게 보상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아기 코끼리 100일 잔치 등 다양한 행사로 가족 모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몸무게 150kg의 아기 코끼리가 어미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과일 케이크를 먹고 재롱도 피웁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기 코끼리의 100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 오늘 애기랑 같이 아기 코끼리도 보고 날씨도 좋고 참 좋아요. 차량 통행이 통제된 도로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바닥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낙서를 해도 괜찮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가면을 쓴 인형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놀이터에서 놀아서 좋고 날씨도 좋아서 더 놀기 좋은 것 같아요. 솔향기 가득한 나무숲에서 100일장이 열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원고지를 메어갑니다. 있으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뭔가 어린이날이 특별하니까 뭔가 더 특별해 보였어요. 여름을 알리는 입하가 시작되면서 대구가 31도, 강릉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바다와 계곡에서는 때이른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날도 생각보다 춥지 않고 즐겁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황금 연휴 첫날 고속도로에서는 나들이 차량 500만 대가 몰리면서 곳곳에서 큰 정체를 빚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요즘 극장가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열풍입니다. 12년에 걸쳐 제작한 클레이 애니메이션부터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3D 애니메이션까지 공들인 작품이 많은데요. 홍현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석기시대 마을에 사는 엉뚱한 소년 버그. 느닷없이 쳐들어온 청동기 왕국에게 버그는 마을을 건 축구 대결을 제안합니다. 다들 파이팅! 우리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자고! 내가 뺏었잖아. 월레스와 그로밋, 치킨런으로 유명한 아드만 스튜디오의 신작 얼리맨은 제작에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3,000개가 넘는 수제 찰흙 인형에 살아 숨쉬는 듯한 움직임으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눈길을 빼앗으면서 애니메이션 영화 예매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유 배달부와 가정부의 40년 운명 같은 사랑을 그린 에델과 어니스트는 동화책 눈사람 아저씨의 원작자 레이먼드 브릭스 부모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9년 동안 100% 손으로 그린 2D 애니메이션이 마치 한 편의 동화책을 보는 듯 잔잔한 감성을 자극합니다. 사랑스러운 악동 토끼들의 당근밭 출입작전 피터 래빗에서는 실제 촬영본과 3D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된 토끼들이 유쾌한 감동을 전합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온 가족을 동심에 젖게 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야구장과 축구장은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최고의 빅매치였죠. 잠실 라이벌전에선 두산이 LG를 3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5개 야구장, 오늘만큼은 어린이 세상입니다. 11년 연속 매진 행진을 이어간 잠실 야구장. 김재환의 투런포로 두산이 기선 제압에 성공합니다. 4회엔 허경민과 류지혁의 연속 안타로 또다시 점수차를 벌립니다. 운도 따르지 않는 LG. 잘 맞은 공도 병살타가 되는 등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3대0 두산의 승리, LG가 6연패에 빠졌습니다. 역시 만원 관중이 들어선 인천에선 9회 롯데가 무시무시한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9회 1대1 동점 상황, 밀어내기와 안타 등 무려 7점을 뽑아내며 롯데가 대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피파가 선정한 세계 7대 매치 중 하나인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수원의 골문을 가르는 안델손.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반 29분 하프라인 뒤에서부터 질주해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쉽게 결정날 것 같은 승부는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후반 막판 염기훈이 페널티킥골로 추격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추가 시간 대안의 헤딩슛이 골문을 살짝 빗나간 게 수원으로선 가장 아쉬웠습니다. 결국 2대1 서울의 승리, 이을용 감독 대행이 부임 후 첫 승을 슈퍼매치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오늘 낮 동안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저녁이 되니 차츰 구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8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비는 밤에는 대부분 그칠 텐데요. 남부와 제주 지역에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 5에서 40mm, 전남과 경남은 최고 70mm로 많은 양이 내리겠고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는 수도권은 낮에, 중부지방은 밤에, 또 남부와 제주는 모레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강릉 15도, 울산도 15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 강릉 17도, 대구와 울산도 18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로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디를 데려갈까? 뭐를 사줄까? 오늘 아이들 어떻게 챙길까 고민 많으셨죠? 그런데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이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외롭게 어린이날을 맞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내 아이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린이 모두가 행복한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